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 실업률이 4.3% 정도까지 치솟는 것이 빨리 오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아있다. 옛날 노멀 7, 8, 90%는 아니고 지금 3%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보통 가처분 소득이 한 6, 7% 정도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계산을 넣은 거예요. 아무리 적게 봐도 내년도 하반기, 좋게 잡으면 내후년도 25년 상반기까지 버틸 수도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소비 패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안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도체가 안 가면은 장은 없다. 이번 주 지난주에 나온 게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티가 코파일럿으로 11월 1일부터 했는데 반응이 좋다는 거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는 준비를 해온 작품을 어저께 발표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 김정열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근의 시장 오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간을 정리하는 의미도 네,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 좀 방점 두고 보고 계신지 네, 궁금한데요. 뭐 CPI 나왔고 네. PPI 나왔고 네. 유가는 계속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고 네. 반도체 쪽은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우리나라 공매도 관련되는 뉴스는 이제 일단락이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차분해질 시기가 왔어요. 차분해진다. 네네. 네. 차분하게 바라볼 시간이 왔는데 지금 엇갈리는 거는 그 내년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그 글로벌 IB가 완전히 엇갈렸거든요. 예, 그것이 연말까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은 오늘 하나랑 반도체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 네.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가 되겠죠. 네. 경기 침체는 실업률이 4.3% 정도까지 치솟는 것이 빨리 오지 않는 한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게 결론이고요. 두 번째, 반도체가 안 가면은 장은 없다. 근데 반도체는 내년 초반까지는 기대감으로 더 올라갈 룸이 있다. 이게 제가 이거는 오늘 국내 결론입니다. 시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네, AI 관련되는 반도체고 AI 반도체, 그다음에 국내도 반도체. 실업률은 네. 4.3%가 치솟는 게 빨리 오지 않으면은 경기 침체는 현실화되는 거는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까지는 좀 더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는 기준을 본부장님께서는 실업률 4.3을 네네. 보시는 거고요. 거기까지 안 오면 네네. 안 온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늦게 온다. 늦게 온다, 네네네. 늦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하의 가능성도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잖아요. 기대보다는. 네. 그러면 인하는 네네. 꼭 침체가 와야만 온다라는 공식으로 일단은 전제를 보고 계신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간단히 말씀드리냐고 실업률을 4.23% 얘기했습니다만은 네. 갖고 있는 초과 저축에 대한 그것이 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도표를 몇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좋습니다. 합니다. 일단 제가 금리 인상 종료는 됐고요. 네. 인하는 또 다른 이슈다. 침체는 빠르게 오지 않을 것이다. CPI, PPI 넘버 다 그렇고요. 네. 소매 판매 역시도 낮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참 애매한 게 좋은 거죠.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소진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오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침체의 관건은 소비가 견조할 것이냐는 건데 네. 소비는 두 가지죠.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렇죠. 1년, 2년. 네. 또 하나는 뭐죠? 자기가 잡이 불안하냐 안 불안하냐 이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축부터 말씀드릴까요? 아까 그 실업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결과 말씀드리고 저축률이 지금 미국 사람이 가처분 소득에서 얼마나 된다고 우리 앵커님은 보시나요? 우리는 굉장히 100 높았다가 예. 최근에 좀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KB증권을 정리한 건데 네. 가장 최근 데이터가 10월일 것 같은데요. 저축률이 3.6%입니다. 네. 야, 그럼 딴 데다 많이 쓰는 거죠. 예, 100에서 3.6%면 뭡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 많이 저축을 했어요. 네, 저축을. 과거 보면은 한 7%, 6% 정도는 저축을 했었는데, 물론 여기 그래프 보시면은 20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축을 많이 한 게 있었습니다만 네. 예외적인 거고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은 3.6%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과 저축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정리한 거 보니까 뭐 몇천억 달러가 돼요. 그거를 현재 저축률대로 저축을 안 하는 걸로 하면 올해 올해가 저축률을 안 하느냐 저축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축률이 아니고 6.2, 7.2 저축을 많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해본 거예요. 결론은 6.2, 7.2로 하면은 아무리 적게 봐도 내년도 하반기, 좋게 잡으면 내후년도 25년 상반기까지 버틸 수도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저축을 옛날식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한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돈 갖고 있는 것은 버틸 수가 있어요. 저축률이 돌아간다고 하면이란 근데 네. 전제가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축률이 돌아간다면 저축률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축률이 왜요? 돌아간다고 봐야 되겠죠. 좀 불안할 수 있으니까 점점. 그러니까 저축이 옛날식으로는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옛날에라는 것은 1990년, 2000년 이전에 예전에는 한 10%까지 저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3.2% 된 것이 옛날 10%는 못 가더라도 가장 최근에 나오는 그 팬데믹 이전에 10년간은 평균 7%인가 6%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멀화되는 것은 저축도 그 정도로 옛날에 가서 침착해진다는 걸 전제로 깐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한 내년도 말 25년은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죠. 앞으로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잡 시큐리티가 흔들리지 않으면은 대략적으로 소비 패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크게 안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금까지는 본부장님 일단 잡이 그 안정적이죠. 고용이 네. 안정적이고 실업률이 그렇게 급격하게 크게 늘진 아니죠. 않고 네. 그래서 저축률이 안 그래도 하고. 별로 많이 하죠.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앞으로는 근데 앞으로는 불안하죠. 늘고 네네. 네. 앞으로는 불안하니까 저축을 좀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가 좀 줄지 않고 계속해서 활발하고 아니 지금보다는 활발하지 않죠. 지금보다는 줄어들고 그래도 계산하더라도 6% 7%를 하더라도 네. 내년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그 잡스큐 전혀 문제가 없으면은 계속 펑펑 쓰겠죠. 네. 근데 지금 줄어든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축률을 좀 정상화 시키더라도 옛날 정도 정상화는 못 하고 그러니까 옛날 노멀 7, 8, 90%는 아니고 지금 3%도 비정상이기 때문에 보통 가처분 소득이 한 6, 7% 정도면 어떻겠느냐라는 계산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는 이 초과 저축 금액이잖아요. 금액 자체가 잘못 계산됐었어요, 미국이. 계산해 보니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과 저축이 많으니까 저축률을 조금 높이더라도 내년 연말까지는 버틴다는 것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내년 연말까지 계산이니까 어떻게 되죠? 잡 시큐리티가 내년 상반기까지만 괜찮으면 대략적으로 내년 여름까지는 스펜딩이 줄어는 가는데 그렇게 급격히 줄 가능성은 사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축률 복잡하게 얘기 안 하고 실업률 얘기했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이 자기 잡 시큐리티인데 잡 시큐리티 측면에 본다면 이거죠. 실업률이 지금 3.9%인데 네. 4.3%라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서 3.9%거든요. 샤메 법칙이라고 앵커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아시죠? 들어봤습니다. 네. 무슨 뭐 연준이사 10몇 년 하신 분인데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경험치적으로 최근 3개월에 실업률이 높아졌다. 추세가 간다. 그러면 1년간 가장 낮은 실업률과 차이가 일정 이상 벗어나면은 좀 어텐션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0.5%인데 지금이 0.33이거든요. 이게 평균이 0.17이 올라가려면 4.2%는 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3.9가 4.2%가 넘어가는 시간이 급격히 되면은 내년도 한 2분기 봄 정도고 아마 급격히 안 되면 내년 여름 정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까지 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저축률이 뭐 3%가 뭐 10%로 갈 일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내년도 중반기까지는 퍼체싱 파워가 슬로우 하더라도 이게 확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이거는 지금 미국 경기 중에서 70%만 얘기한 거죠. 소비 70%, 나머지 30%인 기업이라든지 정부의 익스펜스는 지금 빼놓고 얘기한 건데 정부는 올해보다는 익스펜스 하기가 어렵겠죠. 그 선거 앞두고 공화당 민주당 갈등이 계속적으로 뭐 예산안 미뤘지 그것이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스펜딩 못하니까 정부에 의해서 스펜딩 내서 경기가 부양되는 거는 올해보다는 분명히 낮을 거기 때문에 그거 빼고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기업들 올라가는 AI밖에 없으니까 심플리 해서 70%의 소비를 본다면 결국은 실업률이 4.3%, 2%를 빨리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앞서서도 글로벌 네. IB나 네, 뭐 네.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갈린다. 그렇죠.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라든지 뭐 UBS 같은 네, 경우는 내년부터 큰 폭으로 확 네, 떨어질 맞습니다. 거다. 그래서 네. 거의 뭐 2025년에는 1%대를 2% 얘기를 까지.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느리게 내년 말이나 뭐 금리 인하가 네, 네. 시작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느 쪽이신 거예요? 뭐 그 중간이실 수도 있고. 저는 금리 인하는 네. 내년 상반 아까 지금 말씀드린 네. 그 실업률이 확 높일 수 있는 상황. 실업률 높인다는 건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실업률 누가 높일까? 기업들이
불안함을 떨어서 사람들을 잘라야 되는데 최근 경험에 잘라보니까 네. 나중에 올라갈 때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게 새로운 노멀이기 때문에 영안에서 빨리 자르지 못할 겁니다.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그러니까 임금을 조금 적게 올려주거나 요구하는 게 10%면 4.5% 이렇게 바꿔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기나 조절하는 게 아니고 임금은 천천히 하지되 사람을 자르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텐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신규로 해고하는 수 있잖아요. 이거 신규 해고자 수가 중요해요. 실업률을 인디케이션 주는 게 신규 해고자 수거든요. 신규 해고자 수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실업률은 올라간다는 건 뭐죠? 그러면 이제는 안 뽑고 기존에 나간 사람들, 잘린 사람들이 빨리 구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실업률은 높아져요. 참가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일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잡 오프닝 수는 조금 줄 거거든요. 네. 잡 오프닝, 신규 오픈된 게 없으니까 잡 오프닝이 줄잖아요. 기존에 실업한 사람이 있으니까 실업률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잡 오프닝이 만약에 줄고 100이었는데 90 줄고, 근데 실업자들은 원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찾으니까 실업률이 올라가요. 근데 해고를 신규로 하지 않으면은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규로 해고를 못 할 거라 보는 거죠. 왜? 기존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성장하는 섹터가 있는데 새로는 못 구하니까 자르지를 못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업률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것이 버티다가 키포인트가 내년 2분기인데 금리를 계속 하면은 약한 고리의 섹터는 실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장을 유도하는 우리 주식시장에 응하는 그런 섹터의 신규 실업은 늘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실업률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어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있다 없다 낮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체가 미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네. 여름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를 가장 연쇄적이지만 네네. 가장 앞에서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건 실업률, 신규 실업, 고용. 신규 실업이 지금 네. 실업률 인디케이션한 건 신규로 자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 지표를 보셔야 돼요. 신규 네. 실업 이게 가장 네, 앞단에서 맞습니다. 봐야 네. 될 바로미터다. 좋습니다. 다음 오늘 반도체 얘기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가 살지 못하면 네, 새로운 시장은 섹터니까. 없다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는 엔비디아도 아니고요. 엔비디아가 아닌 게 아니고 엔비디아는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 엔비디아가 그 GPU를 만들고 AMD도 GPU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는 AI를 실제 활용하는 사람들의 소프트웨어적인 액티비티가 많아야지 그걸 받아갖고 오더를 받아서 TSMC하고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만들어 시키는 거가 엔비디아로 표현되는 거죠. 다음 주 21일 날 목요일이니까 그때 엔비디아 실적과 가이던스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주 지난주에 나온 게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티가 코파일럿으로 11월 1일부터 했는데 반응이 좋다는 거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잘 나가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자기네가 직접 만들겠다는 준비를 해온 작품을 어저께 발표했어요. 그 칩을 발표한 거죠. 네. 그런 액티비티는 뭐냐? 그 칩이 자기네 자체 칩이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보다 좋냐 맞냐 이거는 세부적인 조그만 거고 왜 이런 액티비티를 하느냐 시장이 밝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매우 긍정적으로 봐요.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좀 안정적으로 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을 다른 방송에서 바꿨는데 엔비디아보다도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잘 되면은 액티비티가 좋으면은 그러면은 엔비디아 설사 엔비디아가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못 받는지 해갖고 주가가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밸류에이션이 아주 싸진 않으니까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더 싸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 방향 지시하는 거, 손가락을 지시하는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주변에는 액티비티가 좋으면은 이쪽에 투자는 끊임없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이번에 말씀드린 그 칩 두 가지 발표한 것을 그런 이면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중요하죠. 근데 엔비디아도 좋은 거 나왔어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앵커님 아침 바쁘시니까. 네. 엔비디아만 만든 GPU인데 여기 HBM이라고 보시죠. 네. 요거 지금 메모리는 80기가바이트거든요. 이게 클수록 좋다는 걸 아실 거고 내년도에 나올 제품들이 여러 가지 백백 샤넬백도 아니고 H백 이러는데 샤넬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H백이 더 중요한데 이거는 메모리가 지금 2배로 늘어나요. 190메가바이트, 190기가바이트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AMD가 지금 나온 제품이 지금 11월 달 나온 제품이 192기가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에서 메모리를 많이 채용하겠다는 생각을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볼까요? 25년도에는 X100이 나오는데요. X100은 메모리가 무려 지금 80GB 5배, 430GB가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삼성이나 하이닉스, 삼성은 그 정도 어쨌든 간에 둘 다 이 메모리, HBM 메모리 숫자는 좋은 거고 이 관련되는 주식은 부침이 있죠. 최근에 이제 있는데 그렇죠.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내부적인 제품을 한다는 거는 다 먹겠다는 거고 이제는 AI 액티비티는 좋은데 거기에 뭐 발열도 들어가고 뭐 코스트도 들어가고 그런 거 신경 쓸 때거든요. 그런 거 간다는 얘기는 이제는 도약의 초입 내지는 그 이상으로 가는 단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갔다라고 보여서 저는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소프트 앤 하드웨어, 마이크로 하드웨어일지도 모른다. 강력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좋게 생각하고요. 한국은 그런 주식이 없으니까 삼성 하이닉스나 그 밑에 있는 걸 계속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국내 반도체 네네. 업황이나 종목들 흐름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 하이닉스 갖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하이닉스가 좀 미리 간 측면이 있잖아요. 그거는 삼성 하이닉스의 그 D램이요. 사실은 D램이 누가 1등이냐면은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 퀄리티적으로나 이익적인 측면은 하이닉스가 1등입니다.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개수로 D램에서 한 50% 가까이 되고 삼성 하이닉스가 많이 뒤져서 20% 초반이었거든요. 지금 아직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삼성 하이닉스가 마켓시어가 29%까지 올라갔어요. 더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는 D램에서 지금 마진이 10% 후반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이 뒤진 거예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 8, 9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8, 9 넘어갔으니까 그럼 덜 간 게 뭐냐? 삼성이 SRS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기대가 발현이 되면은 내년도 2분기 이전까지 요게 캐치업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러면 장이 대한민국 장이 조금은 수월하게 지수적으로는 갈 것이고요. 하이닉 삼성전자가 캐치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은 반도체라도 좀 소부장 정도의 몇 가지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네. 장의 흐름에 도움이 좀 덜 될 수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2,500이냐 2,600이냐 요 정도가 연말과 내년 초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코스피 레인지의 차이가 아닐까. 삼성전자의 분발 여부에 따라서 2,500으로 끝날 수도 있고 2,600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올해 여러 가지 주문치 않죠. 좀 그렇죠. 네.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은 이 반도체가 네. 반드시 좋을 것이다. 바닥을 네. 지났다. 뭐 이런 분석들도 네.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기대를 가져볼만 할까요? 기대를 가져보면 하고요. 내년 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종교를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터데이가 뭐죠? 추수감사. 추수가 뭐죠? 뭐죠? 그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4월 달이잖아요. 그때까지 올라가는 주가가 아마 내년도 피크에 가까운 주가일 거다. 뭐가 무슨 됐든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그랬습니다. 부활절 기간이 얘기를. 네. 4월 이전에 1분기 지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기대되는 그 시점까지가 가장 꽃피울 주가고 그때까지 주가가 단계를 못 가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단계도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까 금리 인하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가 내년도 하반기에 온다고 가정하자고요. 네. 내년 1분기가 아니고 내년 4분기나 3분기쯤 온다고 좀 늦게 가정하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2분기에 한껏 올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하고 그다음에 일단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스터데이 그때까지를 바라본다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준으로. 네. 날짜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의 김장일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본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